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개론 3주차 두 번째 시간, 텍스트와 수용 미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주차 두 번째 시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4주차 이후에는 아직 관련돼서 지침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초중고 개학 상황과 아마 맞물려서 우리 대학에서도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동영상 촬영은 3월 30일 월요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또는 뭐 늦어도 4월 초 안에는 4주차부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지침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4주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강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고민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사전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 유튜브 URL을 통해서 시청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실시간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인 웹엑스, 사실 제가 웹엑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다소 조금 그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학교에서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주차까지가 끝나고 나면 4주차에 접어들게 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중간고사 이전까지 전반부의 한 반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중간고사 8주차에 진행되는 이 중간고사와 관련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고민이 돼요. 관련해서 또 과제도 여러분들이 9주차에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주차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과제 또는 중간고사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이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즉 4주차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텍스트와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제 요 두 가지 부분은 문학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해서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 작품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학 작품을 창작한 작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창작한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를 상정하게 마련이에요. 작가와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작가는 작가 나름의 자신이 놓여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즉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작가는 자연인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작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나름대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바라보고 인식한 결과를 문학 작품으로 창작해서 생산해낸다. 시인이든 소설가든 극작가든 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나름의 시선을 통해서 인식하고 파악한 다음에 시, 소설, 드라마의 형식에 맞게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면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고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 즉 문학 작품은 세계를 되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영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문학 작품은 세계를 어떻게 그 문학 작품 속에 이른바 말 그대로 반영하는가. 이건 사실 모방론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적 전통에서 놓고 보자면 문학 작품의 가치 또는 의미는 이 세계를 얼마나 올곧게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해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작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어떻게 문학작품에 반영하는가, 얼마나 더 적확하게, 적실하게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가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가, 즉 작가의 입장, 관점, 태도 또는 이른바 작가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죠.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작가주의라고 합니다. 즉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문학작품이 세계를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영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어떤 세계 인식 또는 작가의 가치관, 나아가서 세계관이 어떻게 문학작품 속에 투영됐는가라고 하는, 즉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가를 영어로 하면 author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 어원에는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 즉 작가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작가 나름의 어떤 세계관 또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쪽만 놓고 보면 작가와 세계와 문학, 이 창작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작가가 세계를 반영해서 문학작품을 생산하든 아니면 작가 나름의 자신의 어떤 입장, 관점, 태도, 가치관, 세계관에 기초해서 문학작품을 생산하든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생산한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는 언제나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즉 작가가 창작한 문학 작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문학 작품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자체에 독자로서 여러분들이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전무하다라고 일단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가가 창작해낸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뭐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겠죠. 도서관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카페에서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 방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도 속에서 놓고 보면 독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역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독자는 작가가 세계를 문학작품 속에 반영했던 또는 작가 나름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문학작품 속에 주입시켜 놨던 독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마치 작가의 의도대로 문학작품을 읽고 감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독자의 역할이 매우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문학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시인이든 소설가든 극작가든 그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위계화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창작자로서 작가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어떤 창작 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위대한, 뭐 꼭 위대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작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작가는 우리와 다른 존재, 창작자로서 뭔가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을 수행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여기에서 작가의 권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가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표현을 좀 바꿔보면요, 문학 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를 생산자, 그리고 독자를 수용자라고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구조주의란 뭐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 보면 문학 작품의 내적 구조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 즉 문학 작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형식적 자질들을 통해서 그 문학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특히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 위쪽에서는 작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산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텍스트를 작가는 생산자다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작가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약화됩니다. 이 경우에 이른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자가 왜 죽느냐? 저자가 실제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문학작품이 창작되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 저자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와해되거나 해체됐다라고 하는, 즉 문학작품의 의미 또는 가치가 작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작가, 생산자로서의 작가는 텍스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똑같아요. 이 구조 자체는. 내가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드라마를 쓰든 각각의 텍스트의 생산자로서 나는 이 텍스트 안에 내 나름의 어떤 의미 체계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위치 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독자의 역할이 바뀝니다. 이 독자가 능동적이고요,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따라 읽기였다면 이 경우에는 거슬러 읽습니다. 즉 저자 또는 생산자가 의도한 대로만 텍스트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 자신의 어떤 지적 사고의 배경, 이른바 넓은 의미의 문화 자본을 가지고 텍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거슬러서, 즉 재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버리면 문학 작품의 의미, 즉 텍스트의 의미라고 하는 건
생산자보다는 수용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용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독자의 위치에서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주체로서 독자, 즉 수용자가 위치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심대한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학작품을 읽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경험 또는 어떤 지식 체계 또는 그 이전에 다른 독서의 체험 등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그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등교과 과정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문학 같은 수업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밑줄 긋고 다음 중 위의 단어의 의미가 맞는 것은 어떤 한 문단 패러그래프 주고 이 문단에서 의미하는 바, 이 문단에서 나타나는 정선 1모, 2모, 3모 이런 식으로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정답의 근거는 뭐냐면 작가가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 텍스트를 생산했다. 이 문학작품의 표현, 이 문학작품의 내용 전개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의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답을 익히고 배우고 체크를 했겠지만 실제 문학 텍스트의 감상자로서 여러분들은 문학이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학은 누구의 것? 문학 텍스트를 감상하는 주체로서 이른바 독서 대중, 우리의 것이다. 근데 독서 대중은 균질화되고 단일화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이 문학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학생들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국적, 또 사회적인 어떤 경험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 속에서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있다면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적 자질들, 즉 그런 각각의 구조들을 통해서 그 문학 텍스트가 발생시키는 의미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학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서 이 문학 텍스트가 어떠한 컨텍스트에 놓여 있는가, 즉 문학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아주 손쉽게 생각하면 어떤 조건들, 환경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텍스트 이해 방법이다. 텍스트 독해를 제대로 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문학 텍스트에서 이건 이거다. A는 B다. 라는 식으로 정식화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문학이 갖는 의미와 반대되는 거예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화되고 획일화되고 균질화되는 것과 결별해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스럽게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결별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수용자인 독자에 의해서 문학 텍스트의 의미가 생성된다. 물론 그때 텍스트 의미가 다양하고 이질적이고 또 때때로 어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더 잘 됐고 어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더 잘 되지 않는, 그건 이제 근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텍스트 안에 단일한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미를 갖게끔 만드는 건 결국 누구다? 그렇죠. 수용자로서의 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문학 작품의 의미가 전적으로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문학 작품의 의미는 단일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등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밑줄 긋고 이거의 의미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텍스트, 수용미학적 관점에서는 문학의 의미가 균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문학 텍스트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즉 단일한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가 사실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작가 또는 저자에 의해서 단일한 텍스트가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그 텍스트가 여러 개로 분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수용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독자의 수용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 텍스트를 읽었을까?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자나 작가가 아니라 독자, 수용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추적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나 저자 입장에서는 뭐 저자의 말, 집필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피력하기도 해요. 근대문학, 현대문학 아직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작가 입장에서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건 뭐다. 여기에 이런 인물들을 배치했던 의미는 뭐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건을 전개시켰는데 그 사건의 모티브는 어디서 가져왔고 이 사건에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저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의견을 밝히는 경우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저자가 이 작품에 얘기하려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구나. 문제의식은 뭐였고 주제는 뭐였고 여기에서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했던 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수용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문학개론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무슨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각각의 개별 독자 수용자가 이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음유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예컨대 무슨 웹소설 같은 게 이 전문 사이트에 연재됐을 때 거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피력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수용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텍스트를 받아들이니까 즉 이 수용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문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3주차 두 번째 텍스트와 수용 미학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품이라고 하는 창작품에서 텍스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경우에 저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약화되거나 해체됐다. 저자는 그 자체로 문학작품의 창작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그 문학작품의 의미를 전적으로 저자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가능해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문학작품이 텍스트화되고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생산자인 작가 또는 저자가 아니라 독자, 수용자가 자신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다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문학 텍스트의 의미 생산의 주체는 저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독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적이고 균질적이고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다양해진다. 그래서 사실 좋은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텍스트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저렇게 다채로운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미를 생성하게끔 하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묻게끔 만드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없다 라고 하는 것, 의미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결코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본령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봤고요. 예고했던 것처럼 이 3주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주차가 정리되는 대로 4주차 이후의 강의, 상황, 일정 등등에 대해서 이 클래스에 다시 공지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이라든가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좀 더 힘내서 봄이 왔으나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 한 학기 수업 잘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3주차 두 번째 텍스트와 수용 미학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